안녕하세요. 소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독자가 500명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 K. 안녕 K. K입니다. 네. K,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수평의 세계, 즉, 우리가 사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이제 구분 짓고 구별 지으면서 명확한 그 선긋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 짓는 선에서부터 남과 여, 또 어른과 아이, 또 더 나아가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네. 많은 경계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그 수직적 세계, 위와 아래, 또 그 세계에서는 그 물리적으로 그 범접할 수 없는 경계를 쉽게 파악하기 힘든 감히 선을 쉽게 긋지 못하는 그런 절대성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마치 위로부터 그 선택되어져야 할 것 같은 선택받은 자. 네, 그런 느낌. 네. 야, 그죠. 오늘은 좀 마치 창수가 한번 종교회라도 기회하듯이 약간 그런 좀 어딘지 모르지만 웃으면서 얘기하면 좀 우울한 분위기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마음이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막 복잡해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요즘 저의 생활을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계인, 주변인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상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경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재미있고 흥미롭네요. 자,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그 선 위에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만 반면 이쪽과 저쪽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창수가 마침 오늘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준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경계, 그 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대화나 문장에서 경계인이란 말을 쓰는 경우가 다르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창수가 말한 그 경계인에는 좀 틀림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경계는 그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그럼 그 경계를 이렇게 넘나드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말인가요? 말씀이신가요? 네. 글쎄요,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한 거예요. 네, 기대됩니다. 자, 인간이 하늘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전까지 과거의 하늘은 인간이 직접적으로 근접할 수 없는 신들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동과 서를 막론하고 과거의 하늘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신화화된 하늘에 대한 생각은 인류의 고대 국가 성립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왕인 고조선, 또 그 등장과 함께 당군의 이야기가 시작됐고, 당군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 역시 하늘과의 관계가 잘 드러나 있죠. 예컨대 삼국유사라는 문헌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볼까요? 예. 환인의 와들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의 산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이를 신시라고 불렀어요. 이분이 환웅천왕이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면서 인간의 300예순가지나 되는 일을 맡아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시켰다. 라고 이렇게 문장이 쓰여져 있었어요. 자, 고조선 건국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과의 관계가 드러나 있는데 그 중에서 고구려의 강개토왕의 비문에 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들어볼게요. 옛적의 시조 추모왕이 나라의 터전을 처음 닦을 때 북부여에서 나왔다. 그의 천재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인데 알을 깨고 나왔다. 나면서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었다. 그렇군요.
뭐 그렇다면 그 하늘과 땅의 경계를 이렇게 넘는 것은 하늘 쪽에 있는 사람. 오케이. 아니, 뭐 신이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말하자면 그 하늘의 아들, 뭐 신의 아들, 뭐 이런 것이죠.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네. 고구려 주몽 신화에서 주몽은 천재의 아들이요. 네. 어머니는 하백의 딸인데 알을 깨고 나왔다고 했듯이 한쪽은 하늘의 피가 아, 다른 한쪽은 이 땅의 피가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반인반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 당군 역시 곰이 이제 인고의 노력 끝에 여인으로 환생한 다음 어떻게 되죠? 하늘의 아들이 쫙 내려오죠. 그 환웅이 내려와 결혼하여 고조선의 왕 당군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피와 네. 땅의 피가 그러네요. 섞여 있는 거죠. 반반씩. 그러네요. 그렇죠? 그 말하자면 그 하늘의 피와 땅의 피가 섞여 있는 자만이 왕.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뭐 그런. 오늘 이야기 다 끝났어요. 곰떡같이 이렇게 말하는데 찰떡같이 이해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진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는 통치자는 하늘과 이렇게 간접적인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네. 대부분 이집트 신화는 지역 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보통 시작되는데 초기 이집트인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으며 많은 신은 이렇게 매나 악어와 같은 그 지역의 동물들의 신령이거나 좀 나일강 같은 어떤 지리적 어떤 모양새가 신격화된 것이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일강의 폭포를 가보진 않았지만 소리가 엄청나지 않을까요? 그럴까? 네, 우레같이. 그렇죠. 그런 게 인간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 어떻게 신의 목소리인가? 이렇게 해서 그걸 신격화. 신을 그렇죠. 신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신이거나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그중 이제 하늘에 있는 태양신은 모든 이집트 신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 네. 이 신은 이 날아오는 새나 이 풍뎅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태양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왕인 파라오가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세계 고대 국가들은 그 시조를 하늘의 자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인간의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이 하늘이었기에 하늘의 자식은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 된 거죠. 오. 그런데 K, 이건 뭐 어디까지나 뭐 신화? 뭐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일 뿐이지 사실은 뭐 아니지 않나요? 뭐 그냥 픽션은 픽션일 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물론이죠. 들어요. 그러게요. 그래요. 근데 이게 분명 넌픽션이 아닌 픽션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과장된 이야기가 시족, 부족 사회를 거쳐 일단 하나의 국가를 성립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한다면 또는 했었다면 단지 이것이 이야기에 불과한 일일까요? 자,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볼까요? 예. 자, 첫 번째 사람은 원시 부족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샤먼. 무당. 그죠. 샤머니즘 이렇게 예, 보죠. 예.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 원주민 추장 같은 네. 역할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우리 익히 알고 있듯이 고대 국가의 왕을 상징하는 당군. 예. 이거 원래 예. 몽골말로 당군을 당골레라고 했나 봐요. 당골레. 그게 그래요? 이제 징기스칸 할 때 칸. 왕이란 뜻이죠. 예.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신의 아들인, 그죠? 그렇죠. 예수, 예. 메시아, 그리스도. 자, 이들 모두 공통점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늘의 뜻을 땅에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자, 그 경계를 오고 갈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은 하늘로부터 어떻게 되죠? 선택받은 자이거나 나아가 확실히 하늘과의 혈통이 좀 이어져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서 났죠? 그 인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 예, 동정 마리아. 예, 예. 그렇죠. 예. 결혼하지 않는 네, 네. 처녀의 몸에서 난 어떤 인간의 피가 섞여져 있는 네. 것이죠.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의 그 소통자, 나아가서 그 땅의 지배자, 그렇죠. 통치자가 되기 위한 그 근원적인 그런 뭐 권력 생성, 뭐그 권력의 탄생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야. 예. 이해력, 상황 판단 능력 장난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자, 실제 이집트를 비롯한 세계 고대 국가들은 선진적 문화를 갖춘 부족이 주변에 여러 부족을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고대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에 각각의 어떤 부족은 그들 나름의 또 이렇게 신들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예. 그 신들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도 싸우다가 내가 더 세, 네가 더 세 그러듯이 네. 내가 모시는 신이 더 세. 이럴 수 있지 않았어? 막 예, 싸우지 예. 않았을까요? 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센 신이 또 그 센 신을 믿는 어떤 부족들이 점점점 작은 신들을 이렇게 수렴해 갔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곰이나 호랑이는 바로 그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대상이 삼았던 부족을 또 뜻하기도 해요. 우리는 곰족이야. 우리는 호랑이족이야. 싸우자. 먹은 사람이 이겼겠죠. 그럼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단권에서 곰과 호랑이라고 하면 좀 달리 해석하면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데 결국 누가 이겼죠? 우리 신화에 가는 그렇지, 곰이 이제 끝까지 해서 사람이 됐잖아요. 네. 그럼 곰 부족이 호랑이 부족을 수렴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여러 부족을 통합해서 국가를 수립한 중심 부족은 여타의 부족들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우월한 신화적 체계를 제시하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비록 힘으로 여러 부족들을 점령 흡수할지라도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너희들을 이렇게 독립할 거야. 그런 것처럼 네. 그 점령된 부족들이 믿는 지역신들이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더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처럼 고차원적인 하늘 세계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요즘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보면 하늘 세계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 정보 체계는 어떻게 보면 통치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그 하늘 세계, 그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그렇죠. 뭐 눈과 비가 내리고,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뭐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그 고대인들에게는 영원한 그 수수께끼이자 뭐 신비롭고 권위적인 그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하늘에 그 인간사를 주재하는 두렵고 초월적인 그러한 힘이 그 존재한다고 여겼던 것은 그 고대인들의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그러한 생각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오늘에는 그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뭐 당연한 상식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자, 새로운 통치자로 등장한 고대 국가의 왕들은 이런 하늘의 권위를 빌어 혹은 하늘과 땅의 경계에 선 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당군의 아버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거나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천재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모두 이러한 사실이 투영된 어떻게 보면 암시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고대 국가의 왕들은 어떻게 그 하늘의 지식 정보를 알 수가 있었나요? 혹시 뭐 대대적으로 뭐 영빨이 좋은 그런 샤먼들이나 그 점쟁이, 예언가들을 이렇게 특별히 모집을 했었나요? 매우 구체적이고 있을 법한 어떤 재미있는 상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네. 저는 그렇게 한번 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좋아요. 자, 고대 국가의 왕들은 실제 통치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실제로 했어요. 이제 가령, 그때는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서 농사가 망치면 보통 사람들은 그때 왕이 좀 탓하기도 했어요. 뭐 요즘도 뭐 좀 잘못하면 네, 그렇죠. 네. 뭐 누구 때문이야, 네, 뭐 네. 누구 때문이야 네, 그러잖아요. 왜냐고요? 그 어떤 의식 속에 왕은 이렇게 과거로부터 하늘과 땅의 매개자 네. 또는 하늘이 선택한 자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땅에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홍수가 나고 이럴 때
이게 왕한테 하늘에 가서 그럼 신한테 말해봐. 왜 이렇게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그타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 이어지느냐. 이게 이어지면 이렇게 그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이때 왕이 이렇게 말을 잘 못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도 말 못해요. 하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왕이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고대 국가들은 하늘의 변화를 관찰하는 그 천문관 등에 관청을 두어 매우 과학적인 통계 자료를 이렇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실제로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 대표적인 것에 대한 것이 별자리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별자리의 변화를 통해 자연의 변화와 인간, 사회, 국가의 운명을 별자리의 운행과 질서에 동일시하는 이 점성술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하늘의 별이 저렇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때쯤이면 뭐 비가 오고 뭐가 별과 별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면 이런 것들 연구를 해서 근데 이거를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점성술로 발전한 거죠. 자, 일식이나 월식, 태양의 흑점의 변화, 혜성의 출현 등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현상을 일일이 관측해가지고 기록했지 않았을까요? 그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하늘에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해석하여 정치 현실에 있어서까지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데이터 자료를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황하 등 4대 문명 국가들이 그리듯이 고대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실제로. 자, 고구려에서는 일자, 백제에서는 일관부, 또 모두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관은 관청들의 이름이에요. 자, 국가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천문학을 담당하는 국가기관도 질서를 갖추게 되었죠. 고려 왕조 때는 좀 더 발전해서 사천대, 지금으로 말하면 나중은 조선의 서운관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 천문관의 관측 기구를 두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천체 관측을 하였고, 조선 왕조는 고려의 전통을 이어받아 서운관 등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계속 왕이 주도한 범주 내에서 관청을 줘 하늘 세계를 연구한 거죠. 그렇다면 그 하늘의 운행과 질서를 관찰해서 얻게 된 지식, 즉 그 점성술은 혹은 뭐 천문학은 일종의 그 하늘에 관한 과학 지식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점성술이나 천문학을 이용해서 인간, 사회, 국가의 운영을 하늘의 그 운행과 질서에 동일시했다? 그러한 점은 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굉장히 이성적이고 날카롭네요. 맞아요. 가끔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별자리 할 때 너 무슨 자리야? 무슨 자리세요? 저는 물고기 자리. 누구는 천칭 자리, 염소 자리. 그 사람에 따라 성격을 규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믿으세요? 근데 좀 맞는 것 같긴 하고. 뭐야, 그 느낌이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죠. 역시, 맞아요. 그 당시 이 점성술이나 천문학은 하나의 통치의 당위성, 통치 체계를 설명하는 이념에 더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성술이나 천문학은 매우 비밀스럽게 연구되었고요. 정보를 함부로 유출시키지 않았어요. 특히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백성들에게 하늘의 뜻을 알릴 때는 매우 신비스럽고 특별하게 전달했던 것이죠. 이를테면 점성술에서 각각의 별자리에 해당되는 곳에 신화적 인물이나 동물들을 등장시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 사수자리, 정갈자리, 곰자리, 처녀자리, 양자리, 사수자리 등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좀 그림 보시죠. 네네. 이 별자리 그 곰이 보이나?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명명해주고 그걸 치환해서 생각하게끔 했던 것이죠. 기억하기도 좋게.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북쪽이면 북두칠성을 현무로, 자, 남쪽에는 남두육성을 주작, 그 다음에 동쪽에 신방육성을 청룡, 그 다음에 서쪽에 삼벌육성을 백호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림 멋있죠? 네. 멋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현무, 주작, 청룡, 백호를 표현한 당시의 그림을 보면 뭔가 이렇게 실제 존재하는 동물 같지 않은 모양새를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특히
저 현물을 보면 거북이와 용? 예, 그리고 뱀. 그렇죠. 한 몸으로 막 섞여서 네. 뭐 지구상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동물 같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 점성술과 관계되는 저런 그 그림들은 보통 인간의 그 상상력에 의해서 그려진 것들 같아요. 그렇죠. 뭐 보면 막 다 짬뽕 시키고. 그러거든요. 실제 존재하는 그 동물이라기보다도 네, 좀 그렇습니다. 상상 속에. 네네.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왜 저렇게 그렸냐는 것이죠? 왜? 글쎄요, 뭐 작가의 감성적인 뭐 감성적인 예. 작가주의 뭐. 네네네. 일본에 이런 것을 연구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을 신화학자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이제 나카자와 신이치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 과학과 네. 신화 사이의 관계성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떻게요? 자, 신화를 낳는 사고, 즉 신화적 생각은 자신의 주위의 생각에서 항상 세밀한 관찰을 한다. 동물이나 식물의 형태나 분류에 대해 축적된 방대한 지식이 그 배후에 이렇게 숨어 있던 것이죠. 생활에 유용한 자연에 대해서 신화는 현대 과학자들에게도 지지할 정도의 과학적 정신을 이렇게 발휘하게 되는데요. 신화는 동식물의 분류나 도구의 사용에 의해 특화된 영역 상호 간의 유동적인 통로를 여는 것, 즉 상징적 사고로 인간에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나 유용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나 줄거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생물이 또 실제한다 해도 분류하는 사고를 기능 정지 상태에 빠뜨려버릴 보통 지금처럼 괴물 같은 존재가 신화에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자, 앞서 창수가 말한 대로 점성술이나 천문학을 이용해 인간, 사회, 국가의 운명을 하늘의 운행과 질서에 동일시했다는 점은 좀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대 권력자들은 과학적 지식을 소위 말해서 신화적 사고로 전환하여 백성들에게 자신의 지배의 정당성을 유지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느낌이. 그러죠. 오늘날 과학이 지배한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죠. 네. 만만치 않게 깊게 좀 들어가 버렸네요. 그러네요. 자, 오늘 그 경계, 그 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땠나요? 점점 그 흥미로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로? 네네, 진심입니다. 평상시에 그 이런 그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뭐 단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고상하게 학문적, 뭐 깊이도 더 깊이 내려가게 되니까 더 이렇게 폭넓은 지식을 또 배우게 되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K, 다음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이 이야기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앞서도 신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신이라고 다 같은 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들에게도 뭔가 계급, 네. 오늘날 신은 언제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뭐, 좀 지루한 얘기지만 재밌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네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기대하면서 인사합시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신이라고 다 같은 신은 아니야.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